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단은 좀 지지가 되는 것 같고 네. 코스피도 어제 이제 2,600선 그래도 지지는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어제 뭐 뉴욕 증시 장중 힘이 좋았죠. 거의 뭐 나스닥하고 S&P 500이 한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다가 이렇게 낙폭을 확 줄여나가고 나스닥은 오히려 또 플러스까지 돌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약보합인데 지금 미국 장이 이른바 황소들하고 곰들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오늘 또 유 본부장님 나오시네요. 네. 오늘 미국 장 좀 살펴봐야 우리도 지금 기분은 그래요. 어제 21선이 지지됐기 때문에 네네. 21선이 지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2,600을 갖다가 초반에는 좀 흔들릴지 몰라도 2,600 지지하겠다는 시장 의지가 좀 읽힐 만한 그런 시점인데 궁금합니다. 요거 지금 아직까지는 무너지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개인하고 네. 메이저 수급하고 치열한 매매 공방이 그런 좀 것 같아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예. 자, 그럼 오늘 또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자, 미국 증시가 필요한 지금 숨고르기가 네네.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필요한 거는 숨고르기. 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미국의 증시는 그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해에 한 16% 이상, 18% 정도 상승을 하고 평균입니다. 이건. 네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까지 더하면은 2년 동안에 한 3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평균이.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상반기에 그 상승률이 많이 들어와요. 거의 한 16%가 들어오고 하반기는 조금 한 뭐 2, 3% 정도 뭐 이런 좀 상승폭이 많이 더디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좀 그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이 정도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볼 거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딱 들여다봤었을 때 12개월 안에 올 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추가로 더 상승을 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들어와 줬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쪽을 좀 기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숨고르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던데 그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올리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전망 자체가 과거에는 점도표였다가 위에 보시면 이제 짙은 색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금리의 고점 수준이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게 사실이죠. 점선에서 지금 실선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 속도가 더디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됐었을 때 경기 침체와 바로 연결이 되면 시장은 급락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지 않으면 계속 꾸역꾸역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는 게 앞으로 금리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가운데 중국은 또 그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죠. 맞죠. 예.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계속 지금 유동성을 좀 축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보면은 선행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죠. 금리를 요거밖에 안 내렸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인하폭이요. 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했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고 올해 네. 내년도에 회복을 하는데 아주 조금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내후년에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 즉 경기 침체를 건너뛰는 거죠.
예, 경기가 둔화로서 끝나고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의견은 분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12개월 안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네. 또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저희는 사실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때 경기 침체가 오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약간 블러핑 정도로 전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번 6월 달에 숫자가 7월 달에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말에 미 연준의 금리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3.2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3% 예측치가. 대로. 이건 헤드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만 본다면은 금리 올릴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 5.25고 헤드라인은 3.2면 예. 뭐 괴리가 거의 뭐 200bp나 되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코어, 그러니까 코어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4.6이었다가 전달에 4.7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났단 그랬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헤드라인보다는 지금 저 파란색이 코어인가요? 네, 파란색입니다. 네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저 빨간색은 뭐냐면은 알파인 매크로라는 데서 예측을 하고 있는 이 코어 인플레이션 자체도 네. 앞으로 몇 달이죠? 한 달, 두 달, 3개월 네. 안에 3%대 중반 정도로 떨어진다. 전 추정치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거비예요, 주거비. 근데 이제 주거비에 있어서는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주택 가격을 보시면은 네. 네. 고점을 찍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주거비 자체도 고점을 찍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이게 두 개의 교차점이 일어나고 나서 원래 주거비는 주택 가격 지수의 변화에 뒤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이 0%대입니다. 물론 거래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 네.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0%대라는 것은 주거비 쪽도 지금은 8%의 상승률이지만 그게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뭐 한 3%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몇 개월, 6개월 내지 12개월 안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사실 그 근원 PC 인플레이션 이 부분도 아마 3%대 초중반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기준금리를 굳이 여기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여기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세게 얘기를 많이 네네. 나오게 될 거고 또한 전체적으로 금리 자체도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은 증시는 좀 쉬어가고 나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이번 주가 이제 딱히 지표는 약간 공백기입니다만 어제 그래도 뉴욕 시황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그 신규 주택 착공 건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상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급증했죠. 굉장히 급증으로 네. 집 짓겠다고 시작한 데가 많다는 허가 얘기인데 건수도 늘어났고요. 그렇죠. 예. 요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1995년 사이클과 네. 2006년 사이클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95년 2월 달에도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예. 경기 침체가 안 온 기간이 6년이나 됐어요. 이때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또 2006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2006년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예. 굉장히 빨리 왔단 말이죠. 예.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바로 이 주택과 가계의 부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95년도에는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겨우 65% GDP 대비해서. 근데 2006년에는 거의 98%.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그걸 네.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이 7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95년보다는 높고, 근데 2000년보다는 훨씬 낮고 이 정도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딱 금리가 그때 수준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두 번 다. 6%대,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6.8%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6.8%인데 그 금리를 감당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네네.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주택 착공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을 때 예. 그 금리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올려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6.8% 딱 찍으니까 터졌어요. 근데 95년도에는 9%까지 올라가도 안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감당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6.8%인데 더 올리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그게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 그때는 문제가 경기 될 수 침체 있겠죠. 가능성이 예. 커지고.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다행히 안정을 찾아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네. 따라서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필요 정도는 없을 것 같고 예. 여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시면은 미 연준이 발표했던 그 점도표 발표했던 날, FOMC 금리 동결했던 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위에 그 이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보시면은 0.4에서 1.0으로 올렸고요. 올해는 내년도는 사실 보시면은 1.1 그리고 내후년은 1.8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미래는 낮추고 네네. 올해는 높이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장률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그 낮은 성장률이죠. 1%대니까. 원래 기준은 2%로 잡아요. 미국을. 근데 1%대라는 것은 저성장 시대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저성장 시대에서는 증시가 폭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넘어가면 모르겠으나 저성장 시대는 폭락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당연히 성장주들이 좋습니다. 저성장 시대니까 성장주들이 네. 좋다.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경제 성장률에서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와버리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거의 1년 내내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종목 선별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종목 선별만 잘 해놓으시면 지금은 도망갈 때는 아니고 예. 숨고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좀 보시면서 종목을 잘 골라내는 노력을 조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제법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의 전망이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틀란타 페드는 2%대 성장률 뭐 예상이 되고 있지만 블루칩 컨센서스라고 해서 대형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시면 네. 딱 1% 밑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1% 정도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 지금 저기 어디로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가운데. 밑에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 블루칩이라는 건 이제 대형 기업들이 예. 예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한 1% 정도로 계산을 했었을 때 이런 모습이 앞으로 1년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종목 선별 시대, 저성장 시대, 성장주의 어떤 화랑 시대가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게 간밤에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계속 네. 올라가네요. 이게 참. 그러게요. 진짜 사실 엔비디아가 참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밸류에이션상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엔비디아를 팔고 그 다음 회사를 샀었어요. 인텔, AMD. 종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시 엔비디아로 들어가야 되나? 그 조금이라도 반이라도 예. 네.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따가도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이 AI의 혁신 관련된 부분 정말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꾸 95년 사이클과 비교하게 됩니다. 95년도. 2006년 사이클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이클이다. 왜 하필 95년도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95년도가 인터넷이 처음으로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대.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이 나온 게
89년, 90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가속화되기 시작한 게 95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까지 이어졌었죠. 우리가 알파고 얘기했던 게 거의 뭐 한 7, 8년 전인가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 그게 AI의 처음.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빙, 챗GPT 뭐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과 잡히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과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95년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 좀 쉬는 동안에 계속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AI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참 우리 유본 부장께서 참 솔직하게 고민을 토로하셨는데 엔비디아 좋은 줄 알지만 어느 정도 그거 해서 털고 다른 걸 갖더니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게 한다. 그 지금 유본 부장께서도 늘 강조하는 게 종목 선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닌 말로 엔비디아는 날아갔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한 3%대 하락이에요. 특히 인텔이 한 며칠 무슨 뭐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네, 유럽하고 손잡았네, 한참 뉴스를 장식했는데 인텔이 그러니 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다 뭐 조금 그 기업 내용은 다르지만 뭐 들고 있느냐에 따라 너무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엔비디아는 올라갔죠. 네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보합 수준, 살짝 마이너스. 네. 근데 종목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래도 종목들을 잘 골라내시면 저희가 그래도 2등, 3등 뭐 이런 것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제 욕심은 뭐냐면은 1등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 1등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네. 1등을 버리고 2등, 3등을 사는 것도 저는 불만족스럽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요.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말씀 못 드리는데 아주 조금 정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PU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1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은 해야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양자 컴퓨터 칩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혀 반응을 못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종목 선별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이제 설명을 들었고 페덱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자, 요 페덱스 같은 종목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이 꽤나 그 주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상황을 대변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때 얼마나 호황 누렸습니까? 2020년, 21년에 그 막 비행기를 막 실어 나르느라고 항공 운임 엄청나게 치솟고. 그때는 좋았다가 이제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페덱스가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일단은 악재처럼 보이지만 야, 그렇다면 뭐 인플레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호재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볼까요? 그 두 개가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에는 호재고, 근데 경기에는 안 좋고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어디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실적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침체는 아니고 둔화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시기와 비교를 하면서 낙타 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인플레이션이 이 떨어지는 이 구간이 한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3년 이상 가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거냐를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구간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향 추세로 있을 때는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69년에서 74년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4% 위로 올라갈 때까지
그때의 시장이 73.5%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 100% 넘게 오른 적도 2번이 있고요. 네. 또 이 이후에도 한 번은 또 73% 오르는 장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 상승률을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26.3% 지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35.7% 올랐습니다. 아, 앞서 그 과거 통계랑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룸이 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해 안 오고 예. 내년에도 안 오고 내후년 말쯤에 온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은 그 전까지 추가로 한 40~50% 더 오를 룸이 생기는 거죠. 그게 평균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차트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S&P 500의 펀더멘탈이 어떻고 그다음에 나스닥의 펀더멘탈이 어떻고 이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뭐 DCF 모델을 돌리시던 잔존 가치 모델을 돌리시던 간에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S&P 500은 연간 12% 복리 그다음에 나스닥은 연간 16%의 복리의 상승률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정도. 그러면 내년 내후년 집어넣으면 S&P 500이 25% 이상 네. 나스닥은 거의 40% 이상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물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가 숨고르기 상황이지 어떤 급격한 침체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 지금 미국의 대표 투자 은행들 중에서 D사나 뭐 M사나 경기 침체의 가능성 12개월 뒤 안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D사가 어디죠? 도이치. M사는 모건 스탠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히려 뭐 G사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대, 30%대. 아,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2026년에 올 가능성은 많이 높아져요. 그 숫자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고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뭐 지금 장래 근처 역전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계속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G사라고 같습니다. 하니까 하단 자막에는 골드만삭스라고 바로 나오네요. 네. 그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은 골드만삭스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한 60%대 초반 정도의 상승,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위에 흰색 선. 근데 이제 밑에 하얀색 선은 보시면은 35%대까지 올렸다가 지금 25%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개월 안에 온다 그러면은 한 9개월 정도 누리다가 네.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경기 침체 오기 3개월 전에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최소 한 6개월 전에 빠져나오면 좀 넉넉하게 빠져나오시는 거고 3개월 전에 빠져나오시면 정확한 타이밍이실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600선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늘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코스피 2600.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달러가 네.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거의 100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예. 10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02 이렇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1년 정도로 봤었을 때 달러 지수 자체가 아마 한 100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환경이라면 저희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보면은 연말까지 또는 앞으로 11개월 정도로 계산을 했었을 때 한 6% 정도 남아있다 정도로 판단이 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숫자가 그거의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나오는 국가가 베트남과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훨씬 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한국 증시의 어떤 1년을 놓고 보면은 이 지수보다는 1년 뒤에 더 높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든지 지금 벌써 띄워주셨네요. 네, 저희가 한국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갑니다.
13%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가총액 규모를 봤을 때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1.5%, 2%도 안 되니까 거의 5배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는 거고요. 중국은 뭐 GDP가 글로벌 20%인데 17%만 가져가니까 적게 가져가는 거고. 일본은 없네요. 네, 일본보다는 저는 유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님의 비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네. 맞아요. 그 말을 네.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네. 사실 왜 저렇게 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 저성장 시대의 성장주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장주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지금 뭐 빅테크라든지 AI 관련된 뭐 이런 IT 회사들이 있을 거고.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2차 전지가 여기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바이오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마다 이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일본이 경쟁력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닌데 반도체 중에서는 뭐 반도체 부품 정도,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 그다음에 그 전기차로 보고 있으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쪽, 그런 쪽에 대한 부품 정도. 그 이외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뭐 없고요. 뭐 다른 바이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일본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그 상승 여력을 쭉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이 가장 1등으로 올라오는데 네. 그 밑에가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일본은 한참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유럽 쪽의 종목 선별을 잘 하시면 일본 쪽의 종목 선별을 잘 하신 것보다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종목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일본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전기차 부품 관련된 쪽, 예. 뭐 패나소닉 같은 종목, 뭐 니덱 같은 종목 이런 것들 들여보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그 이외에 반도체로 보면은 아드벤티스트 네. 뭐 이런 쪽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601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600선 지지되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8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반도체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0.8%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만 글쎄요 뭐 또 개장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호가에서는 78,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18,5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3% 하락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죠. 76만 7천 원. 그리고 LG화학이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70만 6천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기아가 0.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82,200원. 네이버가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9만 9,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26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만 8,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LNF가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HLB가 3%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 3만 1,000원 집계가 되고 있죠. 펄어비스, 셀트리온 약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내림세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이 또 이제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 어쨌거나 뭐 우리 개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 규모가 뭐 탄탄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워낙에 뭐 이쪽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알고리즘이 알아서 막 띄워주는데 일일이 다는 못 봅니다만 네. 저 썸네일만 보더라도 주식 관련한 컨텐츠들이 보면은 네. 그거예요. 막 우시아 해가지고 북도 울리고 징도 때리고 막 징도 울리고 북 치고 이러면서 야 기죽지 마 쫄지 마 뭐 응? 조금만 더 가면 공매도 세력 싹 따주고 뭐 이런 식의 뭐 그걸 하니까 뭐 그거 하는 거죠. 버티고 있는. 지금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요 2,600이 어떤 2,600입니까? 내려올 때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2,600에서 어떤 그 조정은 끝났다 다시 상승까지 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매물대가 형성됐던 네네네. 구간이고 그러니 올라감에 있어서도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게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요 팽팽한 요 싸움인데 이제 우리 유 본부장께서는 이제 꾸준하게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으나 지금 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우려도 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 상승에 그 이제 타이밍을 갖다 계속 조율하고 계신 거고. 네. 예, 그런 차원 같아요. 근데 오늘 안 보실 거예요. 저기 파월 의장 뭐 오늘 내일 연설하는 거. 반기회 네. 보고. 거기에 시간 들이지 마시고 네. 제가 계속 거의 한 6개월 넘게 작년 네. 12월 마지막 미 연준 얘기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 앵커도 봤잖아요. 새벽에 깨가지고 이거 보면서 한국 분들이 절반이셨었어요. 그때만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럼 잠 좀 주무시고 지금 더 이상은 이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종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 시간을 들일 바에서 테슬라 뭐 투자데이 뭐 아니면 엔비디아의 기업 설명회 뭐 이런 것들 예. 계속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많이 해드렸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완전하게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가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팽팽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완전히 확실히 바닥 찍고 확 올라갈 거다라는 건 안 나오고 있어요. 보면 뭐 M2 증가율도 고점이 27.5%였는데 저점이 지금 5% 마이너스였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 아직 추세가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 단기 유동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뭐 이 정도. 미국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출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쪽도 몇 주 정도는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숫자는 0.86까지 떨어졌어요. 상승률이. 네. 이건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7%다. 네. 이러면은 터질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숫자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경기 침체에 있어서 미 연준 중에서 뉴욕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게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70%대로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연한 민트색하고 네, 민트색입니다. 민트색.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짙은색은 이제 미 연준 기준금리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지금 돼 있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의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고요. 또 중요한 거는 미 연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서 GDP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네, 이걸 보시면은 30% 위로 올라가면은 좀 걱정스럽기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0% 미만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미 연준이 지켜보는 지표로서는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굳이 여기서 이제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도 없고 또 빨리 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지켜보는 상태가 몇 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훅 올라갔다가 지금 뚝 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끝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그 주식에 대한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좋아하고 얼마나 싫어하고를 보면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건 맞죠. 예.
센티먼트 지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공포와 탐욕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자 거래 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조금 탐욕이 심해요. 예. 네. 보시면- 나오네요, 저기. 네. 예, 지금 익스트림, 80이니까 익스트림 그리드라는 것은 뭐 극심한 탐욕, 극단적인 탐욕이다. 탐욕 그 부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거래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이게 이제 너무 좋게 보고 있다. 이게 많이 샀다. 과매수. 과매수. 이렇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과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저 그래프의 의미는 주식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그 임원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은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로 아니요, 이해하면 많이 사고 있다. 샀다라는 거죠. 많이 샀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사면은 이제 그게 고점인 거고 너무 많이 팔았으면 이제 저점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많이 샀고 이제 살짝 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런 그래서 모습을 조정이 보여주면은 필요한 구간이다. 어쨌든 센티먼트 자체는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2,600선을 놓고 개인과 외국인 또 기관, 그러니까 개인과 메이저 수급 간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지는 양상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반기 의회 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또 어떠한 메시지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까 투자자들의 관심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쏠림 현상, 강세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좀 소폭 내림세를 보여줍니다. 2,599포인트, 2,6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2,6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887포인트입니다. 오늘 뭐 보시다시피 2,600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떨어집니다. 7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 올라갑니다. 56만 3천 원이죠. SK하이닉스가 0.2% 떨어지네요. 11만 5,8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합니다. 76만 4천 원. LG화학이 약보합권이죠. 73만 8천 원이고요. 삼성 SDI가 1.4% 올라갑니다. 71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소폭 떨어지고요. 현대차가 0.5% 하락 중입니다. 19만 6,900원. 포스코홀딩스가 강보합권이죠. 38만 6,500원. 기아가 0.6% 하락합니다. 8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뭐 좀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 1.5% 올라갑니다. 26만 6천 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3% 상승합니다. 77만 5천 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떨어지고요. LNF는 보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약보합권으로 13만 8,700원이고요. HLB가 지금 역시 약보합권으로 32,050원. 펄어비스가 0.9% 떨어집니다. 5만 1,200원. 셀트린 제약도 내림세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2% 하락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강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개인이 531억 원, 기관은 9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62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기전지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종이목재 섹터가 지금 0.2%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철강, 금속, 음식료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삽니다. 개인이 188억 원, 기관은 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9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7원 20전 상승한 128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아니 환율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환율. 예. 예. 뭐 일단 뭐 달러 인덱스 자체는 고만고만한데 지금 네.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 위안화가 계속 약세고요. 예. 일본 엔화도 그렇고 어제는 뭐 142엔도 돌파하나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솔직히 뭐 이거 시장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도 어지간하면은 뭐 맞든 틀리든 뭐 지르고 마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느끼잖아요. 그쵸. 어제 제가 참 재밌었던 게 이효석 이사가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전략가 네네. 마이클 하트넷이 무슨 뭐 빅 랠리 비포 빅 클랩스 이런 보고서를 써가지고 크게 무너지기 전에 지금 랠리가 펼쳐진다 이랬는데 네. 그 다음 날 우리 또 저기 인사이트 리드에서 뭘 소개해줬나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적 분석 전략가가 예. 이거 4,700 간다 그랬어요. 예, S&P 예, 500. 예. 한 하우스 내에서 그러고 예, 있는 예. 거예요. 다 뭐 그런 봐야죠. 식이니까 이걸 뭐 지금 이 시장이 거기다가 좀 그래 저기 본부장님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 좀 이 방송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만 요새 잡주들이 좀 설친다는 느낌 안 드세요? 잡주들을 안 봐서. 자, 아예 안 잡주는 취급 안 보셔서. 하시는구나.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흑자가 안 나는 기업은 제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예. 아니 오늘은 보니까 뭐 해운 쪽 올라가고 2차 전지 관련주 올라가고 네.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올라가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 올라가고 오늘은 뭐 이상한 테마가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네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어요. 예. 경기 침체 온다, 급락장 예. 온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안 온다,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작년 10월 이후에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 안 온다, 올라간다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뭐 M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D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 1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선물 시장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선물 시장에도. 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로 헤지에서 갖고 나온 건데 미국의 S&P 선물 예. 순매수 매도의 어떤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끝이 언제냐면은 2007년도에 그 경기 침체 오기 바로 전 그때 수준까지의 정말 순매도 포지션이 많다. 그만큼 안 좋게 봤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보다도 더 지금 더 많이 팔아놨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수준까지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만간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안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선물 시장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S&P 500입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은 나스닥 100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시면 작년 말에 바닥을 찍었죠. 파란색 선입니다. 예. 지금은 플러스로 완전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어. 이게 재미있는 얘기지만 나스닥 100은 겨우 100개 기업이죠. 예. S&P 500은 500개 기업이에요. 500개 기업은 팔고 100개 기업은 사고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예.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렇죠. 100개 기업이 올라가는데 좀 뭐 너무 비싸질 것 같으니까 헤징을 해놓는 거죠. 그걸 S&P 500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00개 기업 안에 1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자꾸 올라가면은 이 S&P 500 선물 매도하는 포지션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계속 나스닥이 가면 예. 어느 순간에 쇼커버링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는 시장 더 갈 확 수 튀게 되는 있겠네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어느 순간에 나스닥을 팔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결정해 주는 건 뭘까요? 유동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한번 글로벌 유동성을 한번 보시면은 저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미국만 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유동성인데 아, 돈이 많다라는 거네요, 여전히. 네. 그만큼 저 숫자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의 고점보다 더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이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많이 얘기 들었지만 MMF에 많이 돈이 몰렸다 예, 얘기 많이 들으셨고, 예. 그죠? 그만큼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나스닥 롱이 이긴다. S&P 500 숏보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그냥
뭐 헤징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네. 근데 헤징을 하더라도 성장주로 헤징하시면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어제 오후 늦게도 방송을 찍었는데 저희 개인 유튜브를 찍었는데 자 지난주 SOXS 예.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버스 3배짜리 아래쪽으로 배팅하는. 예, 아. 그게 거의 20% 순매수 금액이 우리나라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근데 그거를 지금 2주만 한 게 아니라 예. 그 전주 거의 한 달 내내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헤징을 하는 건 좋은데 예. 왜냐하면 셀인 메이 그래서 5월에 팔자 이 얘기가 너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팔았는데 성장주를 판 거죠. 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손실의 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더 자세한 얘기 드리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인버스로 당타 위주의 투자는 괜찮아요. 예.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막 예. 계속 차트 지켜보시면서 예, 예, 예. 그런 분들은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그 차트 계속 지켜보면서 선물 트레이딩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대세가 있는 업종을 인버스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헤징을 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그거 용감하신 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저 뭐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인사를 하시길래 뭐 저하고 띠동갑이시더라고. 위쪽으로 네.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할머니죠. 네. 3배짜리 하시더라고. QQQ를 T도 하고 S도 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무용담을 풀어놓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빛이 희미해지니까 아 소장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이러시는데 야 참 놀라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적어도 3배는 돼야 양이 차는지. 아니 근데 아까 네. 보여주신 그 차트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유동성 차트가. 유동성 지표. 저게 보니까 2022년에 네. 계속 꾸준히 떨어졌잖아요. 네. 연준이 무슨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참 하다가 저게 지금 언제 싹 바닥치고 도느냐 하면은 2022년 한 10월, 11월 예. 저 무렵부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영국의 국채 파동 나고 네. 리즈 트러스 총리 때 그러고 일본에서 YCC가 흔들리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아니고 금리 인상폭을 갖다 좀 낮춘다는 걸 갖고 피벗하면서 갑자기 확 했는데 네. 진짜 돈이 풀렸네요. 네. 그러다가 저 살짝 꺾이다가 또 3월 달에 금년 3월에 보세요. 은행권 위기 나오니까 미국도 22도 네. 뭐 할 것 없이 돈 많이 푼 거예요 지금. 네. 그래 뭐 지금 뭐 금리 인상 점도표 보고 쫄고 있지만 네. 막상 우리 유 본부장님의 동생 동성이는 지금 막 펄펄 나네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네. 쇼트 아닙니다. 네, 제 30년 경험으로서는 지금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가 항상 6대4 전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60% 주식, 40% 채권. 네. 이 전략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작년에 마이너스 거의 17%였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 완전히 전환이 됐거든요. 네. 이게 100년 평균이 9% 상승률입니다. 정말 높은 거죠. 6대4 전략보다도 저희는 더 주식에 더 중요성을 비중이 둔다. 높네요. 그래서 주식 80%, 채권 20%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근데 또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은 또 아닐 겁니다. 예. 딱 지금 미 연준 기준금리로 보면 5%인데 아마 장기적으로 한 4%대로 떨어뜨릴 것 같은데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그렇다면은 한 3%대 중반 정도가 평균 숫자. 좀 장기적으로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딱 보시면은 지금 주식과 채권 비중인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지수 대비 글로벌 채권 지수를 비교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저 차트 쭉 선거해 놓은 거 보시면 이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예. 얘기냐? 주식이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 보시면은 2006년과 비교를 한다면 어디입니까? 거의 한 2005년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 이후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 그 다음에 또 그 옛날 보시면은 닥한 버블 붕괴되기 전에는 훨씬 더 높았죠. 네네. 주식의 비중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터지기 전이 아니고 터지기 쪽 한참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년 반 정도 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채권보다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전망치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3.8인데 2023년 말에 얼마죠? 3.9. 2024년에 조금 떨어지는데 3.7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는 3.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리 가지고 수익률을 내자면 1년에 3.5%밖에 못 올리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년에 1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면 당연히 그쪽에 대한 투자가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미국의 이 펀드 플로우를 보더라도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 안 좋았다가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고 유동성은 좋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고 네. 또 가장 궁금한 엔비디아, 테슬라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네네. 대형 기술주부터 보시면은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형 기술주 반도체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예.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성장주 위주.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는 20%입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대형 기술주 반도체, 전기차 부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I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AI.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 AI가 분명히 비용 절감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 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헷갈렸었는데 예. 미켄지에서 리포트 나온 걸 보시면은 총 경제적 영향이 17.1조에서 25.6조 달러입니다. 저게 미국 GDP의 100%가 넘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럼 연간 이게 한 30년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간단하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S&P 500을 이익을 15% 늘릴 수 있고요. 예. 나스닥을 30% 이익을 늘릴 수가 있고요. 반도체 업종은 100% 늘릴 수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이 고점에 대해서 자꾸 나스닥이나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셔야 되고 고용과 생산 증가율을 보시면 이제 이게 확연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70년대, 80년대하고 많이들 비교하시잖아요. 예, 예.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고용 증가가 GDP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 80%였다면 지금은 지난 10년간 보시면은 생산성 증가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0%라는 거죠. 근데 더 확대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가 AI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라면은 저희가 대표적인 성장주 13개들을 들여다보는데요. 13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AMD, 엔비디아, 중간에 테슬라 나오고 인텔, 퀄컴, 구글 1등부터 6등까지가 상승률이 50%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반도체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숏은 안 됩니다. 아, 이거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예. 될 수 있으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AI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네.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